안녕하세요. 인간은 동물이다. 너무 당연한 말 같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는 과연 그럴까? 하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 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명제에서 시작하는 한 강연 시리즈 녹취록이거든요. 네, 처음엔 저도 그 문장을 보고 고개를 좀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발 딛고선 이 행성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여정, 그리고 마침내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의식의 문제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스케일로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의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맞아요. 마치 엄청나게 큰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강연이 제시하는 단서들을 따라가면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선 인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이야기가 놀랍게도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학창시절에 알프레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해안선이 퍼즐처럼 딱 맞는다는 그 이야기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 강연에서는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과학계의 반응은 아니, 그렇게 거대한 대륙을 대체 무슨 수로 움직인단 말인가? 딱 이거였죠. 베게너 자신도 그 힘의 근원을 설명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그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전혀 다른 두 대륙에서 똑같은 메소사우루스라는 파충류 화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땅에 살던 생물들이었는데 땅이 쪼개지면서 서로 다른 대륙으로 이렇게 실려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제가 정말 의외였던 부분은 이 대륙 이종설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아니, 전쟁이랑 지질학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미 해군이 독일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유보트? 네, 최첨단 음파 탐지기로 아주 상세한 해저 지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해저 산맥을 발견한 겁니다. 산맥이요? 바다 밑에서요? 네, 그리고 그 산맥의 정중앙, 갈라진 틈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거죠. 와,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마그마가 굳어서 새 지각이 되고 원래 있던 지각을 컨베이어 벨트처럼 양옆으로 쫙 밀어내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해저 확장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장 기록이었어요. 자기장이요? 네. 지구의 남극과 북극은 수십만 년을 주기로 계속 뒤바뀌는데 마그마 속 쇠성분이 당시의 자기장 방향을 기록하면서 굳거든요. 놀랍게도 해저 산맥을 중심으로 양쪽에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줄무늬가 나타난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네요. 그렇죠. 더 이상 대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냥 단단하게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라 내부에 뜨거운 심장이 뛰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한반도도 3억 년 전에는 적도 부근 열대지방에 있었다는 게 화석으로 증명된다니.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그 움직이는 땅 위에서 드디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약 3천만 년 전 지금의 스페인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은 거대한 아열대 숲이었고 그곳은 꼬리 없는 원숭이, 즉 피테쿠스들의 낙원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와 침팬지의 공동 조상이죠. 자료에 따르면 인간과 침팬지의 DNA는 99%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같죠. 그럼 도대체 그 1%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격차를 만든 걸까요? 그냥 단순히 두 발로 섰다는 게 어떻게 지금의 우리로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 연결고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강연자는 그 1%를 만들어낸 세 가지 결정적인 퀀텀 점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퀀텀 점프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하신 대로 직립보행입니다. 두 발로 서자 앞다리가 해방돼서 자유로운 손이 됐습니다. 이 손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척추가 꼿꼿하게 서면서 신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두 번째 점프인 언어의 탄생으로 이어지죠.
네 발로 기는 침팬지는 목이 꺾여 있어서 성대가 좁아지기 때문에 대여섯 가지 소리밖에 못 내요. 아, 정말요? 네. 하지만 꼿꼿하게 선 인류는 척추와 성대가 거의 일직선이 되면서 26가지 이상의 훨씬 다양하고 정교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와, 이게 복잡한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이 된 겁니다.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입으로는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 번째 점프인 뇌 크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400cc에 불과했던 뇌가 1400cc까지 커지면서 기억하고 학습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구한 변화의 과정은 화석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300만 년 전 조약돌을 무기로 썼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250만 년 전 처음으로 돌을 깨서 날카로운 석기를 만든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160만 년 전쯤 나타나 무려 150만 년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시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하면 역시 불이죠. 그렇죠. 중국 주구점 동굴에서 발견된 그 화덕자리를 보면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을지 상상이 가요. 맹수로부터 안전해지고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또 추운 지역으로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네, 문명의 스위치가 켜진 순간이죠. 네, 그 호모 에렉투스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바로 아슐리안 주먹도끼입니다. 양면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칼, 도끼, 송곳, 땅 파는 도구까지 뭐든 가능한 당시로서는 최첨단 맥가이버 칼이었죠. 하하, 맥가이버 칼이요? 네. 그런데 1948년 하버드 대학의 모비우스 교수가 세계 고고학 지도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주먹도끼가 인도 서쪽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유럽에서만 발견되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죠. 맞아요. 그 대신 동아시아에서는 그냥 돌멩이를 한두 번 깨트린 조악한 집게만 나왔고요. 그래서 모비우스 라인이라는 가상의 선을 긋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선의 서쪽은 주먹도끼를 쓴 우수한 문명이고 동쪽은 집게나 쓴 미개하고 정체된 문명이다. 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주장이었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 이론이 수십 년간 고고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이 모든 걸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다. 1977년 경기도 연천에서요. 네, 당시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군 병사 그렉 보웬이 한국인 아내와 함께 한탄강으로 놀러 갔습니다. 네네.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했던 보웬은 강가에서 우연히 아주 독특하게 생긴 돌멩이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는 직감하죠. 이건 보통 돌이 아니다. 바로 동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던 바로 그 아슐리안 주먹도끼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와, 한 병사의 눈썰미 하나가 수십 년간 학계를 지배해온 거대한 이론을, 그것도 인종차별적 편견에 담긴 이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발견으로 연천 전곡리는 세계적인 구석기 유적지가 되었고 모비우스 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구 중심의 오만한 편견이 우리 땅에서 발견된 돌멩이 하나에 의해 깨진 아주 극적인 사건이죠. 자, 이렇게 인류는 진화를 거듭했고 마침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죽은 동료의 무덤에 꽃을 놓아주었던 네안데르탈인, 동굴에 경이로운 벽화를 남긴 크로마뇽이 등장하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인간은 결국 아주 똑똑하고 도구 잘 쓰고 예술까지 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강연은 여기서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는 아까 말했던 그 도발적인 주장을 본격적으로 던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강연자는 식물인간 상태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식물인간이요? 네,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생명활동을 유지하죠.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상태를 온전한 인간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바로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의식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생명 현상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강연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의식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게 보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좀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쇠가 녹쓰는 걸 의식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과한 비유 아닐까요?
네, 저도 그 대목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강연자는 의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자기 인식이나 사고와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다른 의미로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어떤 상태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쇠가 산소와 결합했다는 사실을 붉은 녹이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 식물이 덥다는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잎의 기공을 닫아 시드는 형태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의식으로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스펙트럼 같은 거군요. 맞아요. 쇠 의식이 1단계라면 식물은 10단계, 개미는 100단계, 인간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식으로요. 물질의 복잡성이 곧 의식의 복잡성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프랑스 생물학자 라마르크의 아이디어와도 통하죠. 생물의 복잡성은 의식의 복잡성으로 이어진다. 아메바는 개미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개미는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에게 와서 이 의식은 역사상 유례없는 또 한 번의 도약을 합니다. 바로 정신, 정신? 내 탄생입니다. 정신이라? 의식과 정신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강연자는 의식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DNA에 프로그램된 본능적인 본성의식입니다. 본성의식이요? 네, 배고프면 먹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가는 모든 동물에게 있는 생존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철저히 개체 중심적입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이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로의 의식이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연에서는 라디오 동조 현상에 비유합니다. 라디오요? 네, 수많은 라디오가 각자 존재하지만 같은 주파수, 예를 들어 95.9MHz를 맞추는 순간 모두가 똑같은 방송을 듣게 되죠. 아하. 이처럼 인간이 언어라는 주파수를 통해 이 둥글고 빨간 과일은 사과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공유하는 순간 개개인의 뇌를 넘어선 거대한 공유된 의식의 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탄생입니다. 아,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다 같이 저 과일을 사과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공유하는 순간 그게 바로 정신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개별적인 의식이 바로 이성의식이 되는 거고요. 한 이해입니다. 본성의식, 공유된 의식, 즉 정신, 그리고 내면화된 이성의식, 이렇게 3단계로 의식이 진화한 겁니다. 결국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두 가지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DNA, 즉 생명 유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어, 문화, 역사, 제도 등 사회로부터 물려받는 정신, 즉 사회 유전이죠. 잠시만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는 생물학적 DNA만큼이나 우리가 속한 사회와 시대 정신이 나라는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네요? 이건 거의 제2의 DNA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물었던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생명 유전을 넘어 뜻을 공유하는 정신적 연결, 즉 사회 유전의 공동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더군요.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우리는 수십억 년 생명 진화의 정모를 담은 DNA와 수만 년 인류가 쌓아 올린 지혜와 문화를 담은 정신을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걸 넘어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의 탄생에서 시작해 인류의 진화, 그리고 정신의 탄생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그러게요. 처음엔 그저 도발적으로만 들렸던 인간은 생물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나눠드리고 싶네요. 네. 완성된 프로그램이지만 우리의 정신, 즉 사회 유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로 전 인류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인류 전체의 정신을 하나의 거대한 통합 프로그램으로 함께 써내려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날 인류의 다음 진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